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OECD 국가 비교하면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한 명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출산국인 일본마저도 한 명을 넘는 1.26명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작년도 말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은 20%를 기록하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된 겁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피크코리아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경제는 2014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5천만 명을 넘는 국가로는 세계 7번째로 그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4천 달러로서 세계 31위였고, 일본 3만 3천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그래도 이제 룩셈부르크가 13만 달러로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의 경우 8만 5천 달러의 국민소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피크 코리아와 잃어버린 30년을 우려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실현을 통한 온전한 선진국 실현이 어렵다. 그 이유는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평균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 3%를 한참 밑도는 1% 내외로 크게 둔화되어 있고, 특히 IMF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금년도에 1%, 내년도에는 1.4%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더 앞으로 더 떨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래를 담보할 뚜렷한 새로운 성장 동력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성장 추세가 고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오히려 더 뒷걸음질 쳐가지고 중진국 함정에 빠질 그럴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 기준으로는 전체 국민 소득이 더 떨어질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OECD의 발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1%로 떨어지고, 그리고 2030년도에서 2060년도 30년 동안에는 0.8%까지 출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잠재 성장률 0.8%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은, 우선 첫째는 낮은 출산율과 함께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매년 하락해서 지금 한 명 이하까지로 추락해 있지 않습니까? 2023년에는 0.72명까지 그렇게 떨어졌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저 수준이죠. 다행히 2024년 작년에는 이게 0.75명으로까지 상승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한 명을 크게 하회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리고 이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OECD 국가 비교하면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사실 한 명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출산국인 일본마저도 한 명을 넘는 1.26명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작년도 말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 비율은 20%를 기록하면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고령화 사회의 속도가 그동안 가장 빨랐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는데, 일본은 197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그리고 24년 만에 고령 사회가 되었고, 그리고 12년이 지나서야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 그리고 2017년도에 고령 사회, 그리고 2024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이어지면서 단 7년 만에 노인의 나라가 된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경제 사회에는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우선 신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소비와 투자 위축, 그리고 세입 기반이 잠식됨으로써 경제 성장 하락과 재정 수지가 악화되는 그런 문제도 초래를 할 겁니다. 이와 함께 사회 부담의 증가와 경제사회 활력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1975년도만 해도 젊은 사람 16명이 한 사람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만은, 2022년도에는 거의 5명이 한 사람의 노인을 부양해야 됐고, 그리고 2070경에 가면은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는 그런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또 연금 고갈 문제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 사회 갈등의 심화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갈등의 양태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또 강도 또한 점차 심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계층 간, 노사 간, 세대 간, 지역 간, 남녀 간, 이런 갈등이 주로 우리의 갈등 형태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정치적 혼돈 속에서 좌익과 우익으로 갈리면서 이념 갈등이 이제는 가장 고질적이면서도 심각한 그런 문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에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또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 10년간 사회 갈등 비용이 약 2,300조 원, 그러니까 연간 약 230조 원의 갈등 비용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이 OECD 수준으로 개선이 된다면은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상승할 것이다는 그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활력 저하 요인으로는 기업인과 청년들의 경제 의지가 매우 약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는 반기업 정서가 광범하게 퍼져 있어 가지고 기업의 사기를 크게 저상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우선 다른 나라보다 상속세 부담이, 지금 최고 상속세율은
최대 그 주주 주식 할증을 포함할 경우 60% 이죠. 이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또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가 좀 너무 과도하다. 예를 들면은 202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이것이 CEO들의 활동 반경을 크게 제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주의 과실의 유무라든지 정도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사고가 나면 사업주부터 처벌하는 그런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행동 반경이 크게 제약을 받는 겁니다. 이와 함께 노조의 생산성 초과하는 과다한 임금 요구라든지 인상 요구라든지 자금 파업, 이런 것들도 기업들의 기업하려는 의지를 꺾어놓는 그러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젊은이들의 역동성과 열정도 매우 식어가고 있죠. 많은 젊은이들이 높은 이성과 비전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라는 그런 경향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조기 은퇴를 하겠다는 파이어족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 젊은이들의 장래 희망직 쪽으로는 연예인이라든지 공무원, 의사, 이런 것들이 우선으로 꼽히고 있는 것도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트럼프 이게 시대를 맞아서 대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반석 위에 올리기 위한 정치의 역할과 정치인의 덕목은 무엇인가요? 사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정치이고, 이런 좋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치 현실에는 민생과 경제는 없고, 오직 자신들의 입지를 키우기 위한 당리당략만 있을 뿐이라는 그런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서민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슈들에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고, 서로가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을 걸쳐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정책 경쟁은 없고 오로지 정쟁만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국회가 정쟁의 싸움터가 아닌 합리적인 정책 토론의 장으로 탈바꿈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정치권은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펼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된 사안은 정파를 넘어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치권이 역점을 둬야 할 주요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면은, 우선은 무엇보다도 경제 성장을 반석위에 올려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되는데, 최소한 성장률을 3% 수준까지는 올려놓을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는 빠른 추격자도 일정한 몫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오로지 시장 선도자, 그러니까 퍼스트 무브만이 살아남는 그런 성자 독식의 세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미래 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빠르게 결정해서 과감하게 추진을 해 나갈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과제로는 서민생활 안정과 중산층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중산층은 국가 경제 사회의 원동력이자
조세 납부의 중추이기 때문에 적극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중산층이 약화되면은 중간에서 중재할 중간 입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걸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붕괴는 희망의 붕괴, 그리고 우리 경제 사회 전체의 붕괴로 연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산층을 적극 육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개혁 과제입니다. 우리 미래의 삶의 문제들이 걸려있는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 시책, 그리고 연금,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교육 개혁, 이런 개혁 과제들을 즉시 중지를 모아서 추진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또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든지 기후변화 협약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치는 국가의 운명을 정하는 가장 상층권에 있는 의사결정 플랫폼이기 때문에 좋은 자질과 덕목, 그리고 당면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정치를 수행해야만이 국가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정치인에게는 소통과 포용력, 그리고 희생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또 갈등이 격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의 덕목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식견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스트는 단연코 배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정치인들이 다수 탄생할 수 있도록 정치 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이 안 드는 그런 정치 풍토를 조성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편 등 유권자들에 의한 선거혁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혁신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전통 우리 먹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시바삐 복원을 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는 과학기술입니다. 이는 챗 GPT가 불러온 사회적 파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사실 기술 하나가 세계 전체의 인력 시장 구도와 산업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기술력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와 생태계의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그리고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원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상호 협력과 공생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유니콘 기업과 히든 챔피언, 그리고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지닌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육성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재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 방식을 기존의 스펙 쌓기와 주입식 위주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또 산업 현장과 밀접히 연계된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채용 관행도 창의성과
인성 수준에 더 역점을 둘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쟁국에서 전문 인력과 고급 기술을 빼돌리는 행태에도 적극 대처를 해 나가야만 합니다. 아울러 경제 사회 시스템도 시대 변화에 걸맞게 혁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일하는 방식과 조직 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수직적 권위적 구조에서 수평적 협력 구조로 전환을 해 나가고, 또 공공부문과 인간부문의 그 역할도 정립을 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 경제하려는 의지와 역동성도 조속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기업의 잘못된 행위는 제재를 하되 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 분위기 제고를 위해서는 각종 그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이것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그 제도 장치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사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못하는 그런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는 그 도전 의식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어쩌면 리스크 관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끝으로 노사화합과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전쟁의 시대에는 기업과 근로자는 근로자와 기업 양자 간에 누가 더 많이 챙길 것인가의 그런 그 승부가 아니라, 근로자와 기업이 한 팀에 대해서 함께 이기느냐 아니면 함께 패배자가 되느냐 하는 동반자의 그런 그 게임입니다. 따라서 대립과 갈등의 노사 관행을 버리고 동반자적 노사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벼랑 끝의 한국 경제, 정치가 살려야 한다는 책을 저술한 이철환입니다. 정치는 우리 한국 미래 사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특히 그 정치는 경제에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현실 정치는 사실 우리 한국 경제를 굉장히 크게 훼손시켜 놓았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위기의 실상을 가감없이 기술을 하고, 또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온전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함으로써 정치와 경제가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